지금은 일단은 좀 변동성에 대비한 그런 측면에서 고배당 측면으로 접근하시는 게 네. 가장 편하지 않을까. 1월 달에는 저는 그래서 지금 사실은 현금의 비중을 상당히 높여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쯤에서 오늘의 주제인 ETF로 연 40% 투자 전략, 요거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연 40%는 오렌 버핏도 20%였는데.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워렌 네. 버핏 말씀을 드리면 워렌 버핏이 이제 사후에 네. 본인이 이제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네. 내 재산의 90% 이상을 ETF에 투자하라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ETF의 어떤 안전함 이런 부분들을 네. 이 생각하신 것 같고요. 저의 그 투자 전략은 아까 433 전법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433 전법에 맞춰서 분기에 10% 날 그런 섹터를 좀 찾는 게 하나의 가장 큰 연 40% 수익을 찾는 하나의 가장 큰 화두고요. 롱텀하게 가져가는 네. 그런 섹터도 좀 찾아서 네. 한 번에 40% 이상의 수익을 거둘 것이냐, 네. 아니면 분기별로 끊어서 10%씩 좀 수익을 얻어갈 거냐, 네. 이 두 가지를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분기별로 10% 가져갈 섹터도 한 20-30% 가져가고요. 롱텀하게 가져갈 그런 섹터들도 한 30% 가져가고 현금 비중도 30-40% 가져가면서 혹여 내가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빠지면 추가 매수 전략으로 해서 매수 단가를 낮추다 보면 연 40%의 목표 수익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올 초에 이 전기차, 차이나 전기차 ETF를 상당 부분 투자를 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6개월 수익률이 한 60%니까 올 목표 수익은 달성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투자 측면에서 짧게 가져가는 섹터랑 롱텀하게 가져가는 섹터들을 좀 분리를 해서 좀 투자에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ETF들은 현재 몇 달 지나고 보니 실적이지 앞으로 단기간 또 어떻게 될 거냐는 건 시장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과거의 수익률에 너무 맹신하시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분석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으로 종목들을 좀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되게 그 개념적인 말씀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그런 어떤 투자 찾기 노력을 본인들이 실제로 하시면서 아웃풋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정답이라고 하는 게 안 맞을 개연성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 드린다. 그래서 분기에 10% 날 섹터를 주기적으로 좀 찾아보고 그 다음에 연간 길게 볼 수 있는 섹터도 한번 보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10월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선호로 고배당 측면에서 이렇게 변동성 장세, 심한 장세에는 고배당 측면에서 좀 접근하는 투자 전략도 분기 10%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 찬바람 불면 배당주 아니냐. 그래서 12월 말까지 점진적으로 고배당주들은 크게 빠지지 않지 않느냐. ETF 어떤 게 있죠, 고배당주? 일단 뭐 고배당이라고 치면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고배당이라고 치면 어차피 ETF는 이게 종목 하나가 아니니까 제가 좀 편하게 어떤 거든 좀 얘기해 상관없잖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고배당들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이런 고배당. 이 중에서 좀 뭘 괜찮게 보시나요? 일단 뭐 고배당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뭐 비슷비슷해요. 그래 구성 종목들도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들도 부동산 관련 ETF들을 많이 담고 그런 종목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요. 좀 주목해서 보시는 것들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뭐 이런 리츠라든지 인프라 펀드들을 많이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인프라 펀드나 리츠를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하나의 샘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배당이라든지 뭐 부동산 인프라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관련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하지만 또 김 작가 TV는 좀 더 심층적인 질문을 하죠. 자, 올해 이제 4분기에는 뭐 고배당주 ETF를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말씀하신 게 분기에 10%를 4번 하면 연 40% 달성할 수 있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한 말인 건데 그 당연한 걸 하려고 하면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 2022년 1분기 때 좀 괜찮아 보이는, 만약에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게 2022년에 4분기 전체적으로 괜찮게 보시는 ETF가 있다면 그걸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 내년 1분기라도 좀 괜찮게 보고 계신 거. 지금쯤에 보고 계실 거잖아요.
일단 뭐 네. 지금 사실은 변동성 장세라서 앞으로 한 내년 1분기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섹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연말 가서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저는 일단 증시의 어떤 변동성이 심해진다라고 보면 성장주들을 조금, 아까 친환경 이슈들 그런 종목들을 좀 많이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1분기에도 고배당 ETF가 가장 매력적이다. 고배당주를 특히 주목해야 된다. 1월 달에는 저는 고배당주를 개인적으로는 투자하고 싶거든요. 왜요? 연중 제일 배당주가 쌀 때가 1월 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쵸. 지금 상황에서 섣불리 한 3, 4개월 후에 미래 예측을 단정지어서 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고, 예를 들면 뭐 올해 뜨거웠던 운임 지수들도 지금 벌크선하고 컨테이너선하고 많이 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이슈들도 좀 뭐 D램 가격도 많이 지금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3, 4개월 후에 어떤 미국과 중국의 정책적인 그런 솔루션이 해결이 안 된다라고 보면, 또 테이퍼링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내년 1분기에도 증시가 조금 불안정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좀 변동성에 대비한 그런 측면에서 고배당 측면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편하지 않을까. 1월 달에는 저는 그래서 지금 사실은 현금의 비중을 상당히 높여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의 비중을 높여놓고 있고, 연금에서는 어차피 성장산업 위주로 저는 ETF를 담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1월 달에는 잊지 마시고 고배당주, 시가 배당률 기준으로 고배당주를 좀 체크하셔서 고배당주 투자를 내년 1월, 그리고 12월 말에는 이제 좀 결정을 해야 돼요. 고배당주들을 차익 실현을 할 건지 배당을 받을 것인지. 그래서 차익 실현할 그런 수익이 배당 금액보다 높다라고 하면 저는 차익 실현도 나쁘지 않다. 차익 실현하고 내년 1월 달에 또 저점 배당락 이후에 매수하는 그런 전략들도 짧게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짧게는 일단 이렇게 분기별로인데 좀 길게 한 3년, 5년 보고 좀 가져갈 거는 어디로? 저는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차 산업, 그 다음에 뭐 탄소 배출권이라든지요. 여기에 또 친환경 이슈,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부분들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이 사실 급락하면 바이오 섹터들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시장이 지금 불안정하고 최근 들어서 공매도가 가장 사랑하는 종목이 바이오 종목이 돼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변동성 장세. 근데 지수가 생각보다는 지금 과거에 대비해서 좀 일정 수준 이상이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좀 더 하락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개별 그런 업종 중에서 레버리지가 있는 섹터가 2개가 있어요. IT하고 에너지 화학. 그래서 시장이 급나가면 그런 레버리지들도 좀 관심을 고민을 가져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자, ETF 그러면 주식과 그다음에 펀드 대비해서 좀 장점 한번 가볍게 정리해보고 할까요? 일단 그 ETF는 앞서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10종목 이상 구성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처럼 신경 쓸 일이 적다. 개별 종목은 하루의 변동폭도 되게 크고요. 그 다음에 뭐 유상증자 하면 뭐 며칠 하락하기도 하고 뜻하지 않은 악재에 흔들릴 때도 있는데 그러지 않더라. 그래서 앞서 이야기 드렸지만 LG화학이 흔들려서 하락했을 때 SK이노베이션이 반대로 상승하다 보니 2차전지 ETF의 주가는 그대로 정중동인데 LG화학만 내렸더라. 뭐 이런 상황들도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삼성전자가 주가가 정체되어 있는데 소부장주들이 급등을 해서 뭐 반도체, 뭐 IT ETF들이 반대로 이렇게 좀 상승세를 보이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 측면에서 저는 가장 큰 매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유상증자라든지 상장 폐지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좀 완화되어 있다. 그리고
덜 내린다는 게 가장 저는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급락장에서 개별 주식보다 덜 내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대표지수 비슷한 개념 같아요. 그래서 덜 내린다는 장점, 그리고 추가 매수 전략이 언제든 통한다. 라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하락에 베팅할 수도 있잖아요. 인버스라든지 고버스 이런 하락에 베팅할 수도 네네. 있고, 또 원자재에도 투자할 수 있다는 상품의 다양성, 투자의 다양성 이런 측면도 매력적이다. 또 ETF가 뭐 10,000원대에서 30,000원대 이렇게 소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점. 마지막으로 증권 거래세가 없어요. 네. 그래서 거래세가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매매 차익에, 그 거래세가 없기 때문에 0.23% 안 네. 내도 된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펀드 관련해서는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좀 같은 펀드지만 싸고요. 여러 번 하루에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잖아요. 펀드 하루에 몇 번 거래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하루에도 몇 번씩 거래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해외 펀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환매하는데 최대 9일 정도 걸리는 펀드들도 많이 있잖아요. 얘는 주식 거래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틀 후면 환매할 수 있는 네. 그런 장점. 그리고 환매 수수료도 없어요. 그런 면에서 펀드보다도 좀 매력적인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안정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주린이라면 ETF로 적립식으로 좀 투자하시고요. 이런 리스크가 큰 그런 출렁거림이 심한 그런 약세장에서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이원화 전략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펀드 투자하시느니 ETF에 정기적으로 적금 들듯이 투자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어떻게 보면 저는 ETF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약간 성장 산업에 투자하면서 또 변동성이 되게 약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신 분들이 적립식에 투자하기 참 좋은 상품인 것 같다는 생각 많이 해요. 심약하신 분들한테 참 좋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너무 힘든 분들. 내가 투자했는데 발 뻗고 못 잡겠다. 나 힘들어 죽겠어. 뭐 바이오 기업 샀는데 반토막 났어. 이런 분들에게는 가장 큰 안전한 도피처가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ETF를 몰라서 내가 큰 손해를 봤어. 이렇게 가슴 치시는 분들이 이 방송 보고 나오실지 모르겠어요. 중개형 ISA와 TDF, 요건 뭔가요? 중개형 ISA는 최근 들어서 이제 각광을 받는 그런 상품인데요. 이게 이제 절세 전략으로 최고의 매력적인 그런 투자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 2천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최대 5년까지 투자해요. 미니멈 3년은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투자 안 해도 돼요. 계좌를 만들어 놓고 올해 돈이 없어서 올해는 못하고 내년에 돈 생기면 할 거야. 그러면 내년에 4천만 원 한 번에 넣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 한도가 2천만 원이고 4년 동안 묵혀놨다가 마지막에 1억을 넣어도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1억까지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2023년부터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이 중개형 ISA에 대해서 세금을 하나도,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겠다. 우리가 2023년부터 5천만 원 이상의 금융 차익에 대해서는 정부가 과세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22% 정도. 그런데 이 중개형 ISA는 세금을 하나도 2023년부터 안 낸다는 거죠. 우리가 배당을 받더라도 15.4%, 2천만 원까지는 15.4% 세금 내잖아요. 그 배당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하나도 안 내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맥쿼리 인프라 같은 경우 투자를 하고 고배당을 내가 받았는데 그걸 15.4% 세금 내야 되는데 중개형 ISA는 세금을 안 내니까 얼마나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5천만 원이 넘는 만약에 매매 차익을 거둔다 그러면 더더욱 이 중개형 ISA가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그래서 올해 만들어 놓고 그냥 계좌만 만들어 놓고 갖고 계시다가 2023년에 한꺼번에 6천만 원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럼 6천만 원에 대해서 주식 계좌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중개형 ISA에서 운영하는 게 뭐 배당 차익이라든지요. 또 국내 기타형 ETF 같은 경우는 세금 내잖아요. 근데 이거는 세금을 안 내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국내 기타형 ETF를 연금 계좌에서 안 하고 이 ISA 계좌에서 운영할 수 있는 측면에서도 매력적이다라고 보시고요. 지금 현재도 200만 원까지 만약에 이 나중에 계좌를 없앨 때 200만 원까지 손익 통산해 갖고 이렇게 깎아주거든요, 세금을. 그런 측면에서도 뭐 나쁘지 않은 그런 투자처가 중개형 ISA가 아닌가. 그래서 젊은 층들 그리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꼭 중개형 ISA를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 정도는 만들어 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TDF는 이제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의 은퇴 시점에 맞춰서 알아서 전문가들이
이 운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ETF도 굉장히 안전하고 쉬운 투자처라고 했는데요. 그것도 자신 없다. 그러면 TDF를 투자하시는 것도 방법이겠다. TDF는 이제 앞에 숫자가 나와요. 네. 그게 이제 은퇴 시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35 TDF와 2050 TDF는 서로 다른 거죠. 2035는 2035년이 은퇴 시점. 네. 2050은 2050년인 거잖아요. 그러면 2035년이면 채권의 비중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은퇴 시점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채권의 비중을 올려서 원금을 지키는 투자를 하는 거고, 은퇴 시점이 오래 남아있으면 좀 더 공격적인 그런 투자를 하겠죠. 그러니까 본인의 투자 상향이 좀 더 공격적이고 과감하다. 그러면 은퇴 시점을 늦춘, 최대한 늦춘 TDF를 사시면 알아서 이렇게 운용사들이 뭐 이렇게 운용을 해주는 거고요. 짧게 가져가면 변동성이 낮은, 그래서 수익률은 조금 낮을 수 있지만 원금을 최대한 지켜가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TDF가 아닌가. 그래서 타겟 데이트 펀드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중개형 IS와 TDF. 여기에 이제 최근 들어서 코스닥 벤처 펀드라는 것도 있잖아요. 3천만 원까지 투자하면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해주는. 공모주 펀드에 기본적으로 이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는 벤처펀드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공모주 시장이 조금 죽긴 했지만 공모주 시장이 열기가 있다라고 하면 코스닥 벤처펀드도 좀 주목해볼 그런 투자 대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246 투자전법 또 ETF 믹스 투자 전략은 뭔가요? 일단 433 우리가 투자 전략은 저번에 좀 전에 배웠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246전법은 기존에 우리가 신호등 종목 분석표나 10단계 분석표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20%, 40%, 60% 빠질 때마다 추가 매수 전략을 추구해보자. 어차피 상장 폐지도 없고 웬만하면 저 시장에서 잘 버티니까. 그래서 20%, 40%, 60% 빠질 때마다, 그리고 ETF라면 마이너스 60%일 때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해보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이야기 드리고요. ETF이기 때문에 저는 1, 2, 3전법부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10% 빠질 때마다 추가 매수 전략. 특히 고배당 ETF 같은 경우라든지 고배당주들은 좀 그런 보수적인 그런 측면을 조금 더 올리는 거죠. 그래서 공격적인 측면을 좀 키워서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시장 상황이 좀 버블이거나 변동성이 좀 심하다 그러면 뭐 356이라든지 이렇게 좀 응용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믹스는 이제 여러 가지를 섞는 거죠. 가령 대표 지수만 살 게 아니라 대표 지수에 좀 더 시장 대표 지수 수익률을 능가하는 그런 섹터들을 좀 섞는 방법도 있고요. 원자재 ETF, 원자재 산업,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 어떤 우려감들 때문에 뭐 천연가스는 한 4배 오르고 뭐 이랬잖아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 상승을 좀 기대한다면 원자재 좀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 조금 더 있으시면 원자재 ETF를 이렇게 좀 섞는다든지 ETF는 저는 한 5개 이상으로 좀 섞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섹터들을 좀 섞어서 분산에 분산을 더하라. 그러면 중위험 중수익이 저위험 중수익으로 바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믹스 전략. 그리고 채권 투자도 좀 보수적인 그런 투자자라면 채권 혼합이라든지 뭐 주식 혼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섞어서 리스크 다운을 시켜가면서 그런 뭐 ETF들이 나중에 이런 약세장에서 강한 또 버블을 추구하는 그런 성장주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섹터에 또 투자 원금으로 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채권 ETF를 좀 섞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안전함과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눠서 분산해서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것도 투자 전략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적절한 믹스 전략 433, 246 이런 전법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믹스 전략을 좀 해봐라라는 말씀을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ETF를 한 5개 정도 이상 내가 가지고 있으면 지수를 추종하는 거 거의 비슷한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요? 지수를 추종하는 것보다 더 높은, 그러니까 일단은 지수를 일정 부분 추종을 하면 포모적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소외가 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거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섹터들을 일부 가지고 있을 수, 물론 빠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다양성 측면에서 좀 이렇게 빠지는 종목도 있고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빠지는 종목들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기본적으로 한 5종목
이상 담으면 시장 대표 지수, 사실 시장 대표 지수만큼 수익률 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우리가 코스피 지수보다 못한 섹터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대표 지수 정도의 수익률만 추구해도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성 측면에서 국내외 대표 지수라든지 업종 섹터, 저는 업종 섹터에 좀 더 집중하셔라라는 말씀을 강조를 계속 드리고 싶어요. 야, 저자님이 요 책, 이 부의시작, 이 ETF 책이잖아요. 네네. 내신 분이니까 제가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섹터 ETF 가지고 있으세요? 저는 앞서 언급했듯이 2차 전지 관련해서 국내외 계시고. ETF 중심으로 그건 눈치챘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것만요? 저는 이제 그 성장 산업 중심으로만 이렇게 좀 압축을 고도로 해놔서요. 그런 쪽으로만 좀 해놨고. 그러니까 저는 433 전략인데 제가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강연도 하고, 그 다음에 책도 쓰고, 회사 생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433 전략 중에 짧게 가져가는 전략을 올해는 조금 이 미드필더진 중심으로 좀 많이 배치를 하고, 고배당, 이렇게 고배당과 성장 산업 위주로 저는 좀 배치를 해서 롱텀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가져가고 있고, 현금을 좀 보유하는 그런 전략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자님도 개별주로 원래 돈을 좀 버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현재 주식의 비중과 개별주랑 뭐 ETF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저는 이제 나이 50이 되면서부터 재산을 좀 지키자라는 투자 원칙을 개인적으로는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50살이 되면서부터 저는 ETF 중심으로만 투자를 해요. 개인적으로 좀 바쁜 일들도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여기에 또 안전함과 잃지 않겠다. 그리고 일정 부분 투자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저는 ETF 중심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죠.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좀 가지셨기 때문에 지키는 거 아닌가요? 예, 뭐, 우리 김 작가님만큼 부자는 아니지만, 일단은, 베스트셀러 작가이신 우리 럭키, 그런 베스트셀러 작가님만큼 좀 저도 이제 부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좀 이제 지키는 그런 투자 전략 측면에서 ETF가 가장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 쓸 일이 좀 적다라는 게 마음 편하고요. 뭐 저술활동 측면에서도 마음 편하게 투자하는 그래서 50 이후 주린이 보수적인 투자자에게는 ETF 중심으로 하시는 게 마음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 ETF를 하시는 분이 이제 또 나이가 있으신 분이나 주린이 분이라면 참 적합하다 생각하는데 한 가지 아이러니한 걸 이제 조금 짓궂은 한번 들어보면 저자님도 돈을 크게 이제 주식으로 버신 거는 ETF가 아니라 일단 개별주였잖아요. 네네. 그렇죠. 개별주로 벌고 그걸 좀 더 벌면서 지키기 위한 전략으로 ETF 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른 분들한테는 이제 처음 시작하면 ETF를 추천하는 거잖아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적합하긴 하지만 이제 저자님이 걸어왔던 길과는 또 살짝 다르긴 하잖아요. 일단 제 입장에서는 제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잖아요. 그 시행착오를 겪어서 저는 운이 좋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줬는데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지수가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가 주식 투자할 때만 하더라도 이 변동성이 되게 심했거든요. 그래서 지수의 하락폭이 클 때가 있고 또 상승할 때가 있고 그 파도 타기를 잘 하면서 수익을 거뒀는데 횡보장이 이렇게 긴 장에서는 사실상 뭐 급등을 하는 종목들을 찾기가 또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좀 안전하게 시행착오를 좀 적게 가져가는 측면에서 ETF를 좀 권하는 거예요. 저같이 이제 뭐 다양한 그런 손해도 봐보고 수익도 봐보고 물론 그런 부분들도 좋긴 하지만 안정적으로 좀 내 재산을 지켜가면서 꾸준하게 수익 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이게 잃다 보면 떠나요. 내가 다시 주식을 하나 봐라 이러면서 떠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을 투자하자니 너무 큰 돈이 들어가고 어찌됐든 예적금을 하자니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수익률이고 결국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은 주식 투자를 통해서 나의 그런 노후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함을 가져가면서 평생 할 수 있는 투자 부분으로 ETF가 가장 매력적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ETF 중심으로 특히 저는 바이오 기업에 이렇게 막 공격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는 조금
그 공격적인 투자를 다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고 네. 헬스케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의료기기 중심의 ETF로 좀 접근을 네. 하셔서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아니면 거기에 있는 상위 종목들을 약간 믹스해서 네. 그런 종목들도 조금 담고 ETF도 네.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하시는 그런 전략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제가 한 20여 년 하다 보니까 네. 돈 잃는 게 제일 싫더라고요. 그쵸? 예. 그러니까 뭐 단돈 1원이라도 잃는 게 되게 싫고 뭐 10% 수익이라도 따박따박 네. 뭐 1년에 한 4번 수익 나면 40%니까 어떤 종목에서 30% 수익 나고 어떤 종목에서 40% 손해 나고 뭐 이러다 보면 결국 크게 번 게 없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박따박 3% 5%라도 네. 꾸준하게 10번 싸워서 10번 이기는 게 네.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처가 ETF다라고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ETF를 하면 아무래도 개별주보다는 좀 마음의 스트레스도 좀 덜하고 그렇죠. 심리적으로 멘탈적으로 좀 안정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급락장에서도 웃을 수 있는 거죠. 네. 싸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요. 빅스 지수를 뒤집어라. 네. 그러니까 공포감 지수가 극대화됐을 때가 매력적인 투자 기회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이제 미중 어떤 수뇌부의 의사결정, 뭐 예를 들면 헝다그룹을 그대로 파산시켜 버린다든지 이런 정책을 할 수도 중국 정부가 있는 거잖아요. 뭐 본보기로 뭐 그럴 수 있는 그런 개연성들도 지금 일부는 나오고 있고 또 미국이 어떠한 그런 테이퍼링 정책을 어떻게 펼치느냐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안개 속에 지금 우리가 촬영하는 이때에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고려를 해본다면 혹여모를 악재 이슈가 나왔을 때 시장이 갑자기 급락하고 이 상황에서 뭐 반대 매매도 나오고 공매도도 막 활성화되고 외국인 매도세도 이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빅스 지수를 거꾸로 뒤집어 보면 매수의 찬스다. 인생 역전의 기회. 여기 나오시는 주요 이 전문가 분들도 분명히 인생의 어려운 부분들을 겪었을 거거든요. 그 위기 상황을 오히려 긍정의 에너지로 바꾸다 보니 큰 수익이 나고 노후가 편안해졌다. 당장 1년 전에 코로나19 사태 때 우리가 서킷 브레이커가 2번 발생하고 코스피 지수가 1500 이하로 빠졌을 때 우리가 공포감 빅스 지수가 너무 급등하고 코로나19로 사람들이 뭐 이렇게 좀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에서 냉정함을 유지하고 공격적으로 대표 지수를 투자했다면 어떻겠느냐. 우리 이 IT 뭐 레버리지나 이런 뭐 ETF들은 그때 대비해서 한 3-4배씩 올라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그런 공포감에서 공격적인 기회를 좀 찾아보자. 그래서 이렇게 시장 변동성을 우리가 꼭 악재로만 볼 게 아니라 저점 매수의 기회로 판단하는 좀 긍정의 에너지를 갖고 투자를 한다면 여러분들의 좀 노후는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다. 은퇴는 좀 빨라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박민수 저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